오늘 영상은 싱가포르 교민분들을 위해 만드는 영상입니다. 한국에 계신 구독자분들께서는 상관이 없는 내용일 것 같아서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싱가포르 교민분들이 싱가포르에 현재 계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싱가포르로 오실 예정이신 분들 중에서 부동산을 월세로, 한마디로 렌트로 구하실 분들에게 제 경험상 그리고 주변에 이제 상황들을 제가 겪어보면서 나온 조언 아닌 조언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런저런 메시지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세입자, 즉 세입자는 테넌트, 그리고 집주인은 랜드로드라고 하는데, 세입자, 즉 테넌트 입장에서는 에이전트 피를 꼭 낼 필요가 없습니다. 뭐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데, 만약에 부동산 에이전트가 집주인 쪽 에이전트라면은 어차피 집주인이 에이전트 피를 내기 때문에 세입자는 에이전트 피를 다 피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 피가 적은 게 아니므로 보통 2년 계약이면은 2달치를 내야 되므로 꽤 비싼 금액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에이전트 피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일단 에이전트에 대한 얘기인데, 에이전트는 한마디로 부동산 중개업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에이전트는 가급적이면 지인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인이라는 것이 단순히 주변에 있는 교민들의 그냥 아름아름 아는 그런 에이전트가 아니라 가령 친구의 친구 또는 친구, 이런 식으로 정말로 친분이 있는, 한 달이 건너서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친구의 친구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에이전트는 가급적 지인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경우가 가령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디스퓨트, 곧 뭔가 논란이 생기거나 뭔가 서로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에이전트가 지인이면은 세입자 입장에서 아무래도 생각을 해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에이전트는 지인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콘도든 HDB든 콘도가 되었든 간에 이게 위치도 좋고 네이버도 좋고 다 좋아 보이는데, 가끔 보면은 그래도 윗집이나 옆집에 또는 아랫집에 정말 또라이 같은 진짜 미친 이웃이 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콘도가 멀쩡하고 좋아 보여도 옆집이나 윗집에 정말 미친 사람이 산다면은, 뭐 미친다는 게 제가 정신병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또라이 같은 사람들이 살면은 이거 자체가 매일매일이 엄청나게 큰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모르는 에이전트라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집을 그냥 빨리 렌트해버리고 에이전트비 받고 나가버릴 텐데, 아무래도 지인인 경우에는 함부로 이상한 매물은 소개시켜주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라도 제가 보기에는 가급적이면 에이전트는 지인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르지만 가끔 뭐 교민 잡지나 그런 데 보면은 한국인 부동산 중개업자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한국 교민들을 상대로 레퓨테이션, 곧 명성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함부로 한국 교민분들 상대로 험한 행동은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명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인 지인분들 중에서 한국인 에이전트 중에서 한국 교민분들을 주로 상대로 이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은, 다음 주제는 집주인을 잘 만나야 한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령 제가 이제까지 작년에 제가 집을 직접 구매하면서, 지금은 제가 세입자가 아니지만 제가 세입자 생활을 한 8년 9년 넘게 하면서 3명의 집주인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2명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다행히도. 그래서 가령 처음에 같은 경우에는 제 집주인이 이제는 백인이었고 그 로펌을 운영하는 변호사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디포짓을 제 경험상으로는 까일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디포짓을 깔 생각 없이, 그러니까 보증금을 그냥 다 돌려주는 경우가 허다했고, 두 번째 집주인 같은 경우는 자기 집이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집이 여러 채 있는 그런 정말 부자였는데, 이런 경우도 그러니까 보증금 뭐 100불, 200불, 1000불 까는 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라서 보증금을 돌려받는 면에 있어서
집주인이 돈이 많은 사람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집을 알아보러 다니실 때 집주인이 부티가 철철 흐른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웬만하면 그 집은 잡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 세입자로 살던 그런 집주인은 HDB 하나에 자가 소유하고 콘도 하나를 정말 투자로 올인을 해서 그러니까 구매를 하고 부동산 월세 수입으로 자신의 그 생활비를 충당하는 그런 경우를 만났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이 부동산 렌트 준 부동산에 정말 목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디포짓을 깔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굳이 집주인이 부자인지 아닌지까지 알아봐야 돼 라고 하는 건 오버일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절대 그렇지 않고, 집주인이 부티가 철철 흐른다, 그런 사람을 만나고 집주인이 좀 뭐 속된 말로 꼬질꼬질하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피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주제입니다. 그 다음 주에는 많은 분들이 의외로 처음에 간과를 하고 나름 고생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자녀가,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나 주변의 국제학교나 학교를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구하셔야 합니다. 가령 콘도가 어떤 집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무턱대고 계약을 한 다음에 그 주변으로 어린이집을 보다 보니 어린이집이 주변에 없어가지고 그 꼬마 애를 데리고 매번 편도로 10분, 20분 이상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어린이집을 통학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어린아이를 통학시키는데도 어린아이도 고생이고, 그걸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고 하는 그 부모도 고생이고, 정말로 고생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어린이를 받아줄 수 있는 어린이집이나 학교를 먼저 알아보고 그 주변으로 가급적이면은 워킹 디스턴스, 곧 걸어다닐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집을 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조건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나 학교를 먼저 구하고 그 주변으로 콘도를 구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집에 대한 역세권입니다. 이걸 가볍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세입자분들, 뭐 회사에서 차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많겠지만, 만약에 자신이 차를 운전하는 분이 아니고 대중교통에 통학이나 통근을 의존하는 분이시라면 역세권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콘도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서 5분이나 10분 가야 되고, 거기서 버스를 타고 또 버스를 또 기다려야 되고, 버스를 기다린 다음에 버스를 타고 한 5분에서 10분 이상 가야지만 큰 쇼핑몰이나 지하철역에 나오는 경우라면은 이게 사는데 굉장히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라면은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고 봄도 있고 날씨가 선선할 때 나들이 삼아서 15분, 20분 걸어다니는 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땡볕에서 15분 걸어다니면은 이미 땀으로 샤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삶의 질을 위해서 역세권의 아파트를 구하시는 게, 자가 차량이 없으신 경우라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LRT, 뭐 생캉 쪽이나 또는 풍골, 그리고 부키판장, 그런 데 가면은 LRT가 있는데, LRT는 실제로 역세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하철역이 바로 앞에 있거나 걸어서 5분 이내 거리에 있는 역세권을 구하시는 게 삶의 질을 위해서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다음 토픽을 말씀드리면, 다음 토픽은 부동산에 대한 연장 계약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은 집은 2년 계약으로 가는데, 뭐 1년 계약도 있지만 보통은 2년 계약입니다. 2년 계약인 경우에 2년 살아보고 이 집이 좋아서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버립니다. 왜냐면은 기존의 계약, 즉 테넌시 어그리먼트, TA 어그리먼트가 있는데, 테넌시 어그리먼트가 연장이 되면서 리뉴얼 어그리먼트를 맺으면 그 계약 기간은 2년을 초과하게 됩니다. 2년을 넘는 계약은 만약에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 관련돼 가지고 디스퓨트, 곧 클레임이 생길 때 집주인, 그러니까 세입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령 집을 2년 살고 또 연장해서 2년 살았다, 돈 연장해서 1년 살았다, 어쨌거나 총 산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집주인이 디포짓을 안 돌려주려고 별짓을 다 하면은 그때는 보통 세입자가 스몰 코트라고 스몰 클레임 트라이뷰널, 그래서 스몰 코트라고 이제는 10불만 내면은 이제는 코트로 가가지고 법원에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이제 제도가 있는데 이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스몰 코트라는 거는 그러니까 SCT라고 하는데 스몰 클레임 트라이뷰널은 집 계약 같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인 경우에만 이 스몰 코트에 갈 수 있습니다. 즉 최하경을 제가 예를 들어 보면은 만약에 집 계약을 2년 하고 1년 연장해서 총 집 계약 기간이 3년이라면 그리고 집주인이 정말 미친 짓을 해서 만약에 집이 더럽다 그래서 500불을 주고 집을 싹 청소하고 가구에 조금 흠집이 난 것 같다, 세입자 그런 것 같지 않은데 가구를 교체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엽기적으로 아예 보증금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다 써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불법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닌 게 집주인 같은 경우는 이 가구가 새 거였는데 조금 흠집이 난 것 같다, 이 가구를 문짝을 갈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정말 어이가 없는 짓인데 이런 걸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폴리스에 리포트를 할 수 있는데 폴리스 리포트 같은 경우는 폴리스에 리포트를 해봤자 이런 경우는 스몰 코트로 하거나 코트로 할 것이지 폴리스의 소관이 아니다. 이거는 형법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폴리스는 관할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줄 겁니다. 그래서 폴리스 리포트는 아예 불가능하고 스몰 코트 역시 계약 기간이 2년이 넘어버리면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판사한테 물어보면은 판사는 집주인이 어떤 식으로 해도 이게 불법이라는 정황만 없으면은 보증금을 이제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 정도로 연장 계약은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차라리 2년 계약을 하고 터미네이션을 하고 또 새로 계약을 하던 어떻게 하던 이게 집주인이 만약에 거지 같은 집주인, 그러니까는 부티가 철철 흐르는 집주인 말고 정말 돈이 없어서 이 렌탈 월세에 목숨을 거는, 그러니까 생활비를 여기에 의존을 하는 그런 정말 거지 같은 그러니까 집주인을 만나면은 이 보증금을 최악의 경우에는 다 떼이는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연장 계약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 이제 집 계약을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갈 때 이제 키를 핸드오버 받는데 키를 받고 들어갈 때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쿨하게 그냥 들어가시면 안 되고 1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진과 비디오를 다 찍어야 합니다. 이게 가령 뭐 페인트가 약간 벗겨진 거라든지 마룻바닥에 약간의 기스난 거라든지 뭐 다 해서, 그리고 가구도 열어보고 닫아보고 다 비디오도 찍어보고 사진도 찍어보고, 그래서 1시간 이상 사진과 비디오를 엄청 찍어놔야 합니다. 이거는 그냥 쿨하니까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하고서는 대충 살면 되지 뭐 이런 마인드로 했다가는 나중에 보증금을 다 떼일 수도 있으니 정말로 처음에 불편하시더라도 1시간 이상 걸려서 사진과 비디오를 다 찍어서 증거를 남기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입자로 처음에 들어갈 때, 입주를 할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는 서브레팅은 불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계약서에 특별히 허용하는 조항이 있지 않은 이상 대부분은 이게 불법인데, 가령 한국 분들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가 세입자로 콘도에 살면서 가는 홀 플랫인데 집 전체를 렌트를 한 다음에 남는 방을 뭐 하나쯤 그냥 그 한국촌이나 그런 한국 커뮤니티에 올려서 월세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세입자이면서 남는 방을 한국 사람한테 월세로 주는 겁니다. 뭐 기간이 6개월이 되었든 6개월 미만이 되었든 그런 식으로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집주인이 특별히 허용하면 불법이 아니지만 집주인이 이걸 허용할 리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표준 임대계약서, 즉 테넌시 어그리먼트는 이거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블레팅으로 나온 유닛은 이런 매물을 내놓지도 마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매물을 갖다가 월세로 좋다고 잡아서 월세를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싱가포르는 법만 잘 지키면 정말 편하고 정말 좋은 나라인데 법을 안 지키는 행위를 했다가는 정말 어떻게 꼬일지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꼬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서블레팅 했다가 걸리면은 벌금이 20만 불까지 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만약에 이런 짓을 또 한다 그러면은 징역형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싱가포르에서는 서블레팅은 하지 마시길 바라고,
만약에 월세를 룸렌트를 구하고 계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룸렌트는 이런 서블레팅 이런 식으로 막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 그냥 프로퍼티 구루나 또는 한국촌에서도 합법적으로 에이전트를 끼고 이렇게 정식적으로 룸렌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경로를 통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런 사소한 것 하나하나 다 잘 지키시는 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부동산 월세 계약에 대해서 이걸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생각한 이유가 싱가포르에 있는 한국 교민분들 대부분의 분들께서 월세로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고 일부는 잘 알고 계신 내용일 수도 있고 일부는 제가 놓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이런 내용들은 좀 공유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영상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